1941년과 1943년 사이에 독일군이 동쪽으로 진격하는 동안 정규 사단에 속하지 않고 동일한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그 뒤를 따르는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시가 이미 통제된 후에 도착하여 아무 설명 없이 자리를 잡고 준비된 것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송하거나 명령을 기다리거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개방된 들판에서 이미 준비된 명단을 가지고 수천 명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작성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직한 사람들은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무실 출신이었습니다. 제국이 무너졌을 때 많은 이들이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나중에 자신들이 서명한 것 때문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문서에 나왔고 그들의 직위는 공식 보고서에 표시되었습니다. 일부는 재판을 받았고 다른 이들은 몇 년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옵니다. 학살을 지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해 명령을 받고 나선 자들. 1941년 초 엘베강 근처 프레치에 있던 경찰 학교는 수천 명의 SS 관련 인물들의 집결지로 변모했습니다. 이들은 조사관, 스파이, 일반 경찰, 무장부대 소속 병사, 고위 행정관 등 다양한 부서에서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이전에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 특히 폴란드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일부는 러시아어를 구사했고 다른 일부는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대학교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박사 학위 소지자도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특별한 임무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만 들었을 뿐 자세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치로의 이동은 통째로 비어버린 아카데미들을 만들었습니다. 분석 사무실, 훈련학교, 지역지부 등 모든 곳에서 인력을 보냈습니다. 정권 보안 책임자인 하이드리히와 그 위에 있던 힘러는 직접 지휘관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술적 재능을 가진 경제학자 오토 올렌도르프, 술 문제가 있던 건축가 파울 블로벨, 범죄 경찰의 오랜 지인 아르투르 레베, 그리고 폭력적인 성향으로 유명한 정치 경찰 칼 예거가 있었습니다. 이 그룹에는 또한 일반 병사, 제복 입은 경찰, 그리고 군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아인자츠그루펜, 즉 특수작전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이름은 이미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나중에는 폴란드에서도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점령 지역을 통제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며 저항의 불씨가 타오르기 전에 완전히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아인자츠그루펜이 군대와 협력했습니다. 이들은 먼저 징역하여 병사들이 도착한 직후에 현지 지도자들을 찾아내고 정보를 수집하며 명단에 있는 자들을 체포하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번에도 목표는 같았지만 규모가 더 컸습니다. 그들은 그해 6월에 침공될 소련 영토인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프레치에서의 훈련은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신체 훈련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사격 연습과 몇몇 야외 훈련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조직이었습니다. 각 팀은 더 작은 그룹인 코만도로 나뉘었습니다. 직책, 임무, 지역이 분배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주사를 맞췄는데 일부는 그 후 상태가 좋지 않아 훈련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공식 임무는 군대의 후방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보타주를 찾는 것, 스파이를 체포하는 것, 병사들을 위한 길을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하이드리히는 출발 직전에 지휘관들에게 이것이 단순히 영토만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상 전쟁이며 진정한 적은 볼셰비즘이고 그 뒤에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저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적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빠져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계속했습니다.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감상에 젖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4개의 대규모 팀이 각기 다른 지역에 배치되었습니다. 첫 번째 팀은 슈탈레커의 지휘 아래 발트해 연안 국가들로 향했습니다.
아르투어 네베가 이끄는 두 번째 팀은 벨라루스를 포함한 중앙 지역을 담당했습니다. 오토 라슈의 세 번째 팀은 우크라이나 북부를, 올렌도르프가 통제하는 네 번째 팀은 크림반도를 포함한 남부로 내려갔습니다. 각 팀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코만도들을 보유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벨은 세 번째 팀의 한 코만도를 이끌었고 예거는 첫 번째 팀의 다른 코만도를 지휘했습니다. 이러한 조직 방식 덕분에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학살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도움 없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트럭, 오토바이, 라디오, 무기, 야전 주방, 총알, 휘발유를 비롯해 일부는 발전기까지 소지했습니다. 장비에는 권총, 소총, 기관총이 포함되었습니다. 각 코만도는 삽, 난로, 텐트, 야전 책상과 같은 기본적인 도구와 며칠 동안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말을 사용하던 일반 부대와 달리 이들은 모두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힘러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조직은 신속하게 이동하고 임무를 수행하고 사라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군대와의 협정은 몇 달 전에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히틀러가 직접 결정했습니다. 점령 지역에서는 SS 보안 부대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것이었습니다. 군대는 그들에게 숙소, 식량, 휘발유를 제공해야 했지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정권에게 그 적이란 공산주의자, 소련 정부 직원, 정치위원, 그리고 모든 유대인이었습니다. 출발 몇 주 전 지휘관들은 베를린으로 소집되었습니다. 하이드리히는 보안본부에서 그들을 모아 핵심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볼셰비키 체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위원, 정치 지도자, 선전활동가들을 지목했습니다. 또한 현지 주민들이 공격하거나 린치를 가하려 한다면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부추겨도 되지만 참여의 명확한 증거는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마치 주민들 스스로의 행동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올렌도르프는 나중에 신문에서 그의 부대가 거의 2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병력은 자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각 비행대대는 무선 장비와 때로는 텔레타이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든 일은 신속하고 상세하게 베를린에 보고되어야 했습니다. 사망자 수, 장소, 시기, 그리고 어떤 명분이었는지 모든 숫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이 임무의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뒤따라 도시를 점령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며 징역하면서 사냥의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재판이나 서류 작업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도 투옥되지 않았습니다.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즉시 사살하고 지형의 자연적인 구덩이를 사용하며 없으면 파내고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습니다. 러시아 포로들이 구덩이를 팠고 나중에는 그들도 살해당했습니다. 첫 번째 팀은 6월 22일에 국경을 넘었습니다. 며칠 만에 이미 학살에 대한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수치가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민간인 마을 전체, 이미 이전부터 지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인 기계는 이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웠다. 처음부터 폭력의 사용은 정권 메커니즘의 일부였습니다. 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타, 협박, 살인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학교, 경찰, 그리고 들파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는 짓밟힌다는 생각 아래 기능했습니다. 가혹하게 반응하라는 명령을 내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경찰, SS, 게슈타포에서 직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학대가 흔한 환경에서 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함과 구타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자비한 처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것을 강화했습니다. 논쟁하지 않고 모방했습니다. 아카데미 훈련 동안에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상관은 소리치고 때리고 모욕했고 부하는 견뎠습니다. 이것은 필터 역할을 했습니다. 견디는 자는 계속했고 그렇지 못한 자는 제외되었습니다.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내부에서 견디지 못하면 외부에서 쓸모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토텐코프와 같은 특수사단에서는 대우가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그곳에서 나중에 민감한 임무에 선택될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았습니다. 그곳을 거친 사람들은 이미 질문 없이 복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나중에 대량 학살을 지휘하게 될 일부는 처음부터 그러한 프로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벌이 일상생활의 일부인 시스템 내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어떻게 교정되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급이 올라갈 때 그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사슬이었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많은 지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체포하라고 요청받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를 외딴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면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단계가 발사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전에 그것을 보았고 문제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주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각 행동 후에는 아무것도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생각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요구했습니다. 아인자츠 그루펜에 도착한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사고방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여러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체포, 신문, 이송, 그리고 종종 이전의 처형에도 참여했습니다. 대량 살인으로 넘어가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충격적이었을 만큼 그들에게는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피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망설임 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수량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전후 신문에서 여러 명은 처음에는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명은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처음에는 구토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처음으로 총을 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더 쉽게, 일주일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분위기도 한몫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하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칭찬받았습니다. 일부는 망설임 없이 임무를 수행하여 승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약점을 보이면 교체되었습니다. 언어도 그 일부였습니다. 죽이다 또는 총살하다와 같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작전, 철수, 특별작전과 같은 구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거리를 두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 하나의 절차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실행하는 사람들이 멈추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수량은 불행으로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한 보고서에는 특정 마을에서 500명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고 곧바로 다른 숫자가 담긴 또 다른 보고서가 이어졌습니다. 지휘관들은 이 보고서들을 보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정리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위에 대해 말했습니다. 각 그룹의 책임자들은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척되는지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 숫자를 달성하면 칭찬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촉받았습니다. 이는 내부 경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는 더 빨리 죽여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많은 결과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절멸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 팀은 자신들의 목록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령은 벗어나지 않고 따랐습니다. 서류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지침,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슬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고 마을에서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자는 낙인 찍혔습니다. 일부는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적응했습니다. 총을 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구덩이를 파거나 감시하거나 운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모두가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벗어나기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적을 지도에서 지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강연에서 듣고 전단지에서 읽고 포스터에서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폭력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사용되었습니다. 막사 안에서 점령된 지역에서 구금된 사람들에게 다른 관계 방식은 없었습니다.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훈련으로 시작된 것은 결국 처형자들의 네트워크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 명단 삽을 들고 나아갔다. 1941년 6월 22일 오전 3시 수천 문의 독일 대포가 부크강 건너편에서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소련 국경에서 포병대는 끊임없는 폭발로 하늘을 밝혔습니다. 그 시각 독일군은 수개월간 준비해온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바르바로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때까지 시작한 가장 큰 침공 계획이었습니다. 전선은 엄청났습니다. 발트해에서 흑해까지 30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독일군만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헝가리인, 루마니아인, 슬로바키아인 및 다른 동맹국들도 진군했습니다. 목표는 소련 서부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몇 주 안에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를 통제하며 적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갑 사단이 도로를 따라 전속력으로 진격하는 동안 그 뒤를 특수작전 부대들이 따랐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회는 바로 그날 활성화되었습니다. 명령은 이미 그 전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정규군 뒤를 따라 이동하며 마을에 진입하고 목표를 식별하고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개별적인 반대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지역별로 체계적인 숙청이었습니다. 슈탈레커가 이끄는 그룹 A는 리투아니아를 통해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차량, 연료, 지도, 무정의를 포함한 완전한 물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곧 카우나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동요하는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유대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은 계속하도록 장려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유용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날 학살은 계속되었고 이번에는 특수작전 부대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령하는 모든 도시에서 절차는 비슷했습니다. 먼저 행정 중심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다음 파일을 찾고 기록을 검토하고 목표를 선택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속도는 빨랐습니다.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넵의 휘하의 그룹 B는 벨라루스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독일어를 거의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마을을 가로지르며 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따라 진격했습니다.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빈 건물에 자리 잡고 명단을 정리하고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먼저 당 관료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사, 의사, 랍비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전체를 말살했습니다. 숫자는 날마다 증가했습니다. 오토 라슈가 그룹 C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특수작전 부대원들은 북부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작전 중 하나는 지토미르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독일 국방군과 협력했습니다. 정규군은 운송과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펜 대원들은 목표를 식별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수백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계속 징역했습니다. 시신들은 뒤에 열린 구덩이에 묻혔습니다. 오렌도르프가 이끄는 그룹 D는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알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언어, 문화, 지형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시골 공동체들을 만났습니다. 작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방법을 조정했습니다. 상세한 명단 대신 지역신고, 죄수신문, 그리고 범주별 선택을 사용했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을 처형한 다음 작전을 여성과 어린이에게로 확대했습니다. 부대들은 잘 조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정의, 지도, 휘발유, 식량, 의료진, 기술자, 운전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 그룹에는 무기 전문가, 통역관, 보고서 담당 장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매주 베를린에 보고했습니다.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장소, 날짜, 수량, 희생자의 유형,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처형은 즉흥적이지 않았습니다. 군사작전처럼 조직되었습니다. 장소는 보통 숲, 도랑 또는 협곡으로 선택되었습니다. 구금된 사람들은 걸어가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때로는 트럭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착하면 오슬버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장자리에 줄을 세웠습니다. 뒤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위에 쓰러졌습니다. 그 후 시신들은 흙으로 덮였습니다. 일부는 첫발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사살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민간인 참여는 없었지만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협력했습니다. 일부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집을 지목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직접 돕기도 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조직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일을 허용했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전쟁 포로들이 구덩이를 파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나중에 제거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름, 계급, 세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기록되고 승인되고 체계적인 행위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보안 사무실이 이 데이터를 받아 업무의 일부로 보관했습니다. 특별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규 절차의 일부였습니다. 군대와의 협력은 핵심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인자츠그룹회는 독자적으로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송, 보안, 식량, 숙소. 많은 경우 군 지휘관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처형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보고서에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군사적 징역은 계속되었습니다. 도시들은 하나씩 함락되었습니다. 스몰렌스크, 민스크, 키이우. 각 승리 후에는 학살의 물결이 뒤따랐습니다. 특수작전 부대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며 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사람들을 제거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자, 정치위원, 사보타 주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곧 주요 목표가 예외 없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보고서에 사용된 언어는 여전히 기술적이었습니다. 숙청작전, 예방조치, 위험요소 무력화. 이러한 문구는 명백한 사실을 숨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번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각 작전은 시신, 피, 쌓인 옷, 사라진 아이들을 남겼습니다. 몇 주 만에 숫자가 너무 높아져 대체 방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지휘관들은 총살이 느리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처형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블로벨은 더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는 총살로 학살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시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갔다. 1941년 7월 아인자츠그룹회는 이미 깊숙이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기 국경을 넘어 이제는 수세기 동안 러시아 제국 유대인 인구의 대부분이 살았던 옛 정착지 구역의 일부였던 영토에 배치되었습니다. 한때 밀집하고 조직적이며 깊은 뿌리를 가진 공동체였던 곳은 이제 직접적인 말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연달아 함락되었습니다. 빌라, 핀스크, 바라노비치, 비텝스크. 부대가 한 지역을 장악할 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거주 지역을 식별하고 출구를 막고 사람들을 광장이나 안뜰에 모았습니다. 그들은 이송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숲이나 이미 파여있는 구덩이 근처의 외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빌레에서는 학살이 거의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책임사령부는 포나리 숲에서 수천 명을 처형했습니다. 시신들은 자연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끊임없이 총을 쏘았습니다. 매일매일. 희생자들은 트럭으로 걸어서 줄을 지어 도착했습니다. 명단이 있었지만 많은 경우 지정된 그룹의 일부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노인들도 다르게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량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공동체 구조는 며칠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은 폐쇄되거나 약탈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기록은 불태워졌습니다. 집들은 표시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옷의 별과 같은 눈에 띄는 휘장을 달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후에는 그 표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목표는 각 지역에서 유대인 존재를 뿌리 뽑는 것이었습니다. 핀스크에서는 작전이 단계별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남성들이 집결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었습니다. 수리 작업에 동원될 것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으로 끌려가 참호를 파도록 강요당했고 줄을 세워 살해당했습니다. 파헤쳐진 흙은 겨우 시신을 덮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여성과 어린이 차례가 왔습니다. 절차는 모든 그룹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지휘관들 사이에 조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각 부대는 자신들의 속도, 방법, 장비로 행동했습니다. 일부는 소규모 특수부대를 사용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역 군사 지원을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또는 벨라루스 파르티잔이 협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름을 알려주고 집을 지목하고 심지어 처형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대가로 재산을 약속받았습니다. 땅, 가구, 옷. 유대인 공동체의 수가 더 많았던 민스크와 같은 지역에서는 임시 게토가 설치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인구를 집중시키고 운송을 조직하며 더 질서 있게 처형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때로는 몇 주 만에 비워지기도 했습니다. 총살은 계속되었습니다. 기차가 이용할 수 없으면 도보 행렬로 대체되었습니다. 아인자츠 그룹펜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치를 언급하고 장소를 묘사하고 행동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룹 내에서는 완곡어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보내는 보고서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특별조치, 진정 또는 문제 해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각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노비치에서는 지역 지휘관이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0,000명 이상을 제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는 민간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역 경찰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임무를 분담했습니다. 일부는 감시하고 다른 이들은 이송하고 다른 이들은 구덩이를 파고 총을 쏘았습니다. 구덩이는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새로운 구덩이가 파졌습니다. 땅이 축축할 때는 지하실이나 버려진 우물을 사용했습니다. 총살형만 집행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형태도 시도되었습니다. 배기가스를 내뿜는 밀폐된 트럭이나 임시로 만든 작은 가스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총알이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빠르고 직접적이며 효과적이었습니다. 희생자들을 줄 세우고 목덜미를 겨냥하여 발사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은 흙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룹이 뒤따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관찰했습니다. 일부는 창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빈집을 약탈했습니다. 미리 경고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밀고는 흔했습니다. 이웃에 의해 온 가족이 넘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탐욕 때문에. 아무도 증거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비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길에 아인자츠 그룹펜은 계속 징역했습니다.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텅 빈 거리, 불에 탄 건물, 잔해가 가득한 마당을 남겼습니다. 보고서들은 베를린에 쌓여갔습니다. 각 숫자는 전체 기록을 늘렸습니다. 논리는 군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회계적인 것이었습니다. 부대들은 모든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마을 이름, 처형된 수, 시간, 방법. 이것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죄책감이나 반성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이었습니다. 보고서들은 보관되었습니다. 일부 장교들은 자랑스럽게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효율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직적인 저항이 없었던 시골 지역에서는 모든 것이 더 간단했습니다. 변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가짜 재판도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을 모았습니다. 신속한 선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한두 시간 안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포스터를 걷어내고 무기를 닫고 계속 진군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목표에 대해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적은 그들의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기원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룹에 속해 있다면 결말은 이미 그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착지를 건너면서 작전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조건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령관이 모든 것을 보고 싶어 했을 때. 하인리히 힘러는 전선에 자주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타나면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1941년 하반기에 그는 우크라이나로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승인한 작전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사무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장교들에게 둘러싸여 완전한 권위자로 나타났습니다. 무장 호위대와 함께 도착한 그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부대 책임자들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아인자츠그루펜을 지휘하던 이들은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위해 견학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를 어떻게 선별하고 이송을 어떻게 조직하며 총격 처형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기분 나빠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숫자를 물었습니다. 몇 명인지, 어디서, 얼마나 빨리. 미콜라이브에서 지역부대 지휘관들은 그의 체류 기간 동안 처형을 조직했습니다. 구경거리가 아니라 효율성의 증거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수들은 이미 선별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송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수들을 개활지로 호위했습니다. 참호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격수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연설은 없었습니다. 오직 행동뿐이었습니다. 힘러는 손을 뒤로 하고 서서 관찰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이 가장자리에 배치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발사되었습니다. 일부 시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른 시신은 매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려났습니다. 속도는 일정했습니다. 힘러는 말없이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순간에 처형자 중 한 명이 실패했습니다. 총알은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죄수는 부상을 입고 신음했습니다. 담당 장교는 그의 짧은 총을 꺼내 단 한 발로 마무리했습니다. 힘러는 몸을 돌려 숨을 들이쉬었지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형 후 그는 장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역사적인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인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강한 자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임무를 재확인했을 뿐입니다. 며칠 후 그는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습니다.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및 부대들이 유사한 작전을 이미 완료한 다른 지점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보고서, 희생자 명단, 이송 경로가 표시된 지도를 제출받았습니다. 각 장소에서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게토는 비워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살해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지워졌습니다. 힘러는 아무것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기를 기대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가능하면 탄약을 덜 사용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정렬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기술을 제안했습니다. 지역 경찰의 협력을 칭찬했습니다. 비독일 지원의 사용을 늘리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는 마을들이 참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해야 더 철저하게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방해하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메모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방문이 단순한 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평가였습니다. 효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자는 교체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숫자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건의 처형이 담긴 문서를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암호화된 이름, 제거된 범주, 막대 그래프. 그들은 그를 마치 감사관처럼 대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측면 중 하나는 절대적인 통제였습니다. 그는 의심이나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면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누군가가 약점을 보이면 이동시키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계획의 순수성은 주저함 없는 실행에 있었습니다. 힘러에게 문제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무질서였습니다. 전시 시찰 후 그는 베를린으로 돌아왔습니다. 공개 성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회고록도 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 일은 자신의 명령이 설계된 대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요청했습니다. 이 순회 시찰 동안 그를 동반했던 장교들은 그들의 직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는 승진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모두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힘러의 방문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살이 사고나 일탈 또는 과잉이 아니라는 것을 강화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중앙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 당시 일어난 처형은 이전의 것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새로운 무게를 얻었습니다. 최고 책임자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었습니다. 실행되고 기록되고 보관되었습니다. 기록이 증인이었습니다. 이후 보고서에는 그의 현장 방문이 언급됩니다. 그가 본 것이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부대들을 시찰했고 지휘관들을 칭찬했으며 개선을 요구했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기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장의 지휘관들은 속도를 높였습니다. 학살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숫자는 증가했습니다. 개토는 더 빨리 비워졌습니다. 보고서는 더 짧은 간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압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아무도 평균 이하로 떨어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트럭은 더욱 집중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수거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처형 장소로 가는 더 짧은 경로가 설정되었습니다. 구덩이는 미리 파였습니다. 작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지역 협력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군사 전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날씨에 따라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협상도 없었습니다. 명령은 내려졌고 끊임없이 이행되었습니다. 힘러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으며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편차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 우크라이나 순회 시찰 후 힘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다시 검토하고 데이터를 교차 확인하며 지도를 검토하고 베를린에서 자신의 조직을 계속 강화했습니다. 그는 각 지역 책임자와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정확한 숫자, 위치 및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어떤 부대가 속도를 줄이면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속도가 증가하면 효율성으로 간주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망설임 없는 이행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다양한 부서 간의 조정을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SS, 보안 경찰, 점령진의 지역 당국, 그리고 수도의 사무실, 모든 것이 동일한 사슬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힘러는 통제 없이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소해 보이는 문제까지도 개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송 임무에 할당된 차량이 연료 보급의 우선권을 가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동 부대를 위해 도로가 비워져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작전 보고를 위해 무전국이 예약되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방송 중에는 다른 아무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압력은 아래로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민간 기관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쪽에 설치된 독일 총독들은 명단을 제공하고 건물 접근을 허용하고 자원을 해제하고 파일을 넘겨야 했습니다. 어떤 방해도 사보타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힘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민스크의 한 총독은 절차 방해로 인해 해임되었습니다. 실제로는 개토를 조직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요청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한편 아인자츠그루펜에서 도착하는 숫자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매주 수천 명의 살해된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매일, 연령, 성별, 정확한 위치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되었습니다. 힘러가 모든 것을 읽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요약해주는 보조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불일치를 발견하면 그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왜 어떤 지역에서는 예상보다 적은 수의 사람들이 처형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총알이 부족했는지, 운송이 실패했는지, 인력이 부족했는지.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순회 시차를 조직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신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장교들이었습니다.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가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막사를 방문하고 부대 지휘관들과 이야기하며 과정의 일부를 관찰하고 보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핵심은 아무도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계획에 중단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제거 방법이 시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문제 중 하나는 사격수들의 소진이었습니다. 일부는 수백 건의 처형 후에 실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힘러는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자비 때문이 아니라 효율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트라우마가 아니라 생산성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밀폐형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을 실은 후 문을 닫고 배기가스를 내부로 전환했습니다. 몇 분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사격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운전사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빨랐습니다. 헬름노와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힘러는 이러한 방법의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들도 평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원 지출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해결책은 대규모 발표 없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협력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 리투아니아 민병대, 지역의 특정 자원봉사단체, 그들에게 부분적인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며 처형을 실행했습니다. 힘러에게 이러한 외부 위탁은 유용했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동시에 운영 부담의 일부를 분산시켰습니다. 실패하면 충돌 없이 교체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보안 시스템,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과의 회의에서 힘러는 정의된 목표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처형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정치, 역사, 이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결과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예외를 논의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가 지휘하는 조직은 즉흥적인 행동을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각 그룹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제거해야 할지,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독자적으로 행동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예상대로 행동하면 보상받았습니다. 일부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승진했습니다. 메시지는 일관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쪽으로 전선이 진격하면서 처형 부대들은 더욱 고립된 지역에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날씨는 더 혹독했고 도로는 더 나빴으며 마을은 더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러는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원군, 더 많은 트럭, 더 많은 휘발유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장비를 계속 작동시키기 위해 기술자들도 보냈습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즉시 수리해야 했습니다. 제복이 부족하면 서쪽에서 보냈습니다. 지도가 오래되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살해 건수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점점 더 간결해졌지만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4일 만에 8,000명 제거, 이틀 만에 5,000명.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숫자만 있었습니다. 날짜, 위치. 서류는 라벨이 붙은 폴더에 보관되었습니다. 힘러는 묶음으로 그것들을 검토했습니다. 때로는 빨간 연필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고위 지휘관들은 SS 총수가 어떤 그룹에 관심을 두면 곧바로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었습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해임되었습니다. 때로는 전선으로 보내지기도 했습니다. 또는 중요하지 않은 임무에 배정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스스로 정화되었습니다. 압력은 위에서부터 왔지만 옆에서도 왔습니다. 아무도 기계를 멈추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말 아인자츠그루펜의 작전으로 이미 수십만 명이 제거되었습니다. 점령된 도시들에는 텅 빈 구역들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등록 기록은 수정되었습니다. 재산은 재할당되었습니다. 계획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힘러는 그것을 일시적인 캠페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전체적인 재편의 일부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이탈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1942년 봄 아인자츠그루펜은 이미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작전은 계속 진행 중이었지만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내부에서 비롯되었고 다른 문제들은 물리적인 것이었습니다. 기계는 멈추지 않았지만 톱니바퀴에서 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발트해 연안국에서는 거대한 유대인 공동체가 말살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대들이 동쪽으로 진격하면서 인구는 더욱 분산되었습니다. 마을들은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송의 시간이 낭비되었습니다. 구덩이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차량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행자들도 피로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같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매일매일. 전선에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이미 자동적인 행동을 하는 베테랑들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효율적으로 계속했지만 다른 이들은 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을 잘못 쏘고 마비되고 내부 다툼이 있었습니다. 교대 근무에 대한 논쟁, 휴식에 대한 요구, 붕괴는 아니었지만 경고였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보고서가 덜 규칙적으로 도착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반복되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불완전했습니다. 힘러는 불규칙성을 감지하고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요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압력은 다시 증가했습니다. 균열의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새로운 방법의 출현이었습니다. 개별 무기로 대량 처형하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력, 시간, 총알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열린 무덤, 잔해, 피, 증인. 개조된 트럭이 고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정시설이 고려되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캠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일부는 그러한 논리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흠노에서는 가스트럭이 중간 솔루션으로 작동했습니다. 희생자들을 싣고 문을 닫으면 일산화탄소가 나머지를 처리했습니다. 그런 다음 내부를 청소하고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일부는 이를 더 실용적인 대안으로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논리적인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식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한편 동부 전선은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소련의 겨울 공세는 독일군의 징역을 멈추게 했습니다. 일부 점령 도시는 이제 고립되었습니다. 보급선은 취약했습니다. 처형 부대들이 몇 주 동안 지원 없이 남겨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찾은 것을 사용했습니다. 탄약을 재활용했습니다.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휘관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지역을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중심지에 집중했습니다. 작은 마을은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일부는 범주별로 처형했습니다. 먼저 성인 남성, 그 다음 자녀 없는 여성, 그 다음 아이들. 의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러한 긴장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전상의 어려움, 물질적 한계, 재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더 차가웠지만 더 긴급했습니다.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시스템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협력자들을 더 집중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식별, 이송, 처형 등 완전한 임무가 할당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무기, 옷, 전리품을 받았습니다. 효율성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잔혹성도 증가했습니다. 일부 그룹은 직접적인 명령 없이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들은 무력하게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독일 지휘관들은 그들을 막지 않았습니다. 단지 보고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첫 소식이 제국 밖으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워싱턴 및 다른 수도에서 외교관들은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학살, 대량 실종, 이상한 움직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완전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 이 주제는 여전히 공식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돌았습니다. 전선에 있던 일부 병사들은 편지를 썼습니다. 모호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임무, 어두운 임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짐작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합의의 일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러는 압력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책임자들을 소집하고 경로를 재조직하고 더 많은 차량을 요청했습니다. 속도는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시스템이 마모의 징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는 확고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었습니다. 해결책은 완료되어야 했습니다. 폴란드와 동부에 남아있던 게토에서는 대규모 추방이 조직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현장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이 기차에 실렸습니다.
그들은 재배치될 것이라고 들었지만 목적지는 이미 새로운 방법, 즉 산업화된 살인이 시도된 시설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아인자츠 그룹펜만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고정된 센터, 중앙 집중식 운송, 그리고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구조를 갖춘 더 넓은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동 부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수단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환은 완전한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형이었습니다. 기계는 적응했습니다. 숲에서 총격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국가적인 과정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살인은 더 이상 한 부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러 부서에 의해 실행되는 국가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대학살이 진행되는 동안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안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조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몇몇은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S장교인 쿠르트 게르슈타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독에 대해 안다는 이유로 불려왔습니다. 가스로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외부 방문객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격한 것은 그를 압도했습니다. 1942년 8월 그는 벨제츠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모든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시멘트 벽으로 된 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문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엔진을 켰습니다. 가스는 급조된 파이프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모든 과정은 약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시신들이 쌓여서 떨어졌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기어다녔습니다. 그들은 삽으로 시신을 옮겼습니다. 게르슈타인은 소란을 피우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그에게 다른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금리를 뽑았습니다. 칼날로 반지를 잘랐습니다. 옷은 종류별로 분리되었습니다. 살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작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은 그를 잘 대했습니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할 생각으로 떠났습니다. 그는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교관들을 찾았습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대표들과 심지어 교회 사람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했습니다. 일부는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시도자는 폴란드 레지스탕스의 연락병 얀 카르스키였습니다. 그는 두 개의 제한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한 곳은 개토였고 다른 한 곳은 기차에 태우기 전에 사람들을 모으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객차, 줄,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경로, 시간, 이름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외웠습니다. 그는 그 정보를 가지고 유럽의 절반을 건너갔습니다.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당국자들과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카르스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장면, 사람들, 장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루스벨트는 방해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질문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통령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들 역시 자신들의 증언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편지를 보낸 독일 병사들, 사격수들을 치료했던 의사들, 죄수들을 실은 트럭을 운전했던 운전사들. 그들 중 아무도 모범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본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일부는 거리를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초조해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당화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침묵하기를 선호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중 한 명은 아우슈비츠 소장이었던 루돌프 회스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감옥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용소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글로 남겼을 뿐입니다. 시간표, 수량,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가스실은 한 번에 한 그룹씩 작동했습니다. 한 그룹이 들어가서 죽으면 시신을 꺼내고 청소한 다음 그룹을 들여보냈습니다. 회스가 남긴 글에서 그는 숫자, 형태, 속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고뇌, 죽음, 고통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용 설명서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페이지들에는 실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도 없이, 애둘러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이 직설적이었습니다. 또 다른 증언자는 러시아 언론인 바실리 그로스만입니다. 그는 트레블링카가 이미 버려졌을 때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겨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땅에 박힌 이빨, 진흙 속의 뼈, 어린이 신발, 부서진 장난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로스만은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차서 글을 썼습니다. 그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일했습니다. 구덩이, 재, 버려진 물건들, 모든 부분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처형된 학살 지휘관들. 전쟁이 끝났을 때 더 이상 구덩이가 없는 숲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시신을 운반하지 않았지만 그 시신들을 움직였던 시스템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것을 지휘했던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항복 전에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평복을 입고 집에 머물며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기를 기다렸습니다. 연합군은 책임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높은 명령을 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었습니다. 명단이 작성되었습니다. 정보 보고서는 이름, 날짜, 지역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아인자츠그루펜의 많은 지휘관들이 그 서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베를린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낸 서명권을 가진 지휘관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신문을 조직했습니다. 일부 독일 장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들이 그들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날짜, 숫자, 장소가 명시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기록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행정문서처럼 보관되고 분류되고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확성은 기소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1947년에 특정 그룹, 즉 이동식 절멸부대의 지휘관들을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24명이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명된 문서, 생존자들의 증언, 처형 장소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재판은 짧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각자가 증언대에 불려 나왔습니다. 일부는 단순히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참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그러한 답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민간인을 총살하기 위해 더 많은 탄약을 요청하는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언어로 된 보고서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1600명 처형, 파르티잔 500명 제거. 피고인 중 한 명인 오토 오렌도르프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9만 명의 살인을 지휘했음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줄을 어떻게 조직하고 참호를 어떻게 파고 사격수들 사이의 작업을 어떻게 분담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부 사항만을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에게 그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감정이 아니라 의무의 문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가 모범적인 규율로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절차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즉흥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령받은 대로 했습니다. 처형 목격자들도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그룹이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희생자들이 줄을 서기 전에 어떻게 옷을 벗도록 강요받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비명소리가 다음 총성과 함께 어떻게 사라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검사들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쌓인 시신들, 열린 참호가 있는 시골 지역, 옷더미. 법정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각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연설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거만을 따랐습니다. 결국 피고인 중 1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명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적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1명은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처형은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수형에 처해진 사람들은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연설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명령만 이행되었습니다. 아무도 눈에 띄는 감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자신들이 한 일이 옳다고 확신하며 죽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침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의 하급 장교들은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피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난민들 속에 섞였습니다. 위조 서류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라틴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중동이나 서유럽으로 피신했습니다.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수년 동안 새로운 수색이 조직되었습니다. 최신 명단이 수집되었습니다. 사진이 비교되었습니다. 일부는 수십 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 교수,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발각되었을 때 일부는 부인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솔직하게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며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 중 하나는 아돌프 아이히만의 경우였습니다. 그는 아인자츠그루펜의 일원은 아니었지만 추방을 조율했습니다. 1961년에 아르헨티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냉담한 어조로 증언했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1962년에 처형되었습니다. 아이히만 재판은 많은 이들이 잊고 싶어 했던 것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범죄가 잊히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추적해야 할 이름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존자 단체들은 계속해서 활동했습니다. 명단을 제공하고 도피자들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파일 개봉. 세월이 흐르면서 아인자츠그루펜 지휘관들의 이름은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지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보관 문서에는 여전히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들이 서명한 숫자로 기억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이 보낸 보고서로 기억되었습니다. 얼굴로 기억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소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서류철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각 서류철에는 날짜, 숫자, 지역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문서는 파란 잉크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문서는 머리 글자가 있는 타자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명단, 지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한 일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초기 재판 이후 추적은 느려졌습니다. 증인들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증거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법원은 항상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피고인들은 이미 은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가고 전차를 타고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 검사, 생존자 또는 생존자들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아다니고 기록을 검토하고 사진을 비교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신고했습니다.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렸습니다. 장애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실제였습니다. 1970년대에 여러 지휘관들이 서독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자신의 본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짧은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서들이 그의 말을 반박했습니다. 그의 서명이 있는 서류가 있었습니다. 날짜가 있는, 정확한 숫자가 있는 또 다른 사례는 전쟁 후 대학에서 가르쳤던 그룹의 책임자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그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학생이 오래된 아인자츠그루펜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고했습니다.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서류가 다시 열렸습니다. 피고인은 사임했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유럽 밖에서도 잡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미에서는 위조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던 옛 장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는 30년 이상 새로운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발견되었을 때 현지 정부는 주저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인도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행기에 타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적은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대규모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기록 작업이었습니다. 데이터 교차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죄수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계속해서 드러났습니다. 때로는 편지에서 또는 오래된 사진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새로운 조사팀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이름과 문서를 연결했습니다. 때로는 작은 부대의 책임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재판을 받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희생자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모든 나라가 협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정부는 꺼려했습니다. 증거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다른 정부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문을 허용했습니다. 때로는 사건이 진전되었습니다. 때로는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름은 계속해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나치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이 사무소는 결코 폐쇄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직원 수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여전히 운영되었고 전화 응대, 편지 검토,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새로운 발견이 있을 때마다 확인 절차를 거쳤고 관련 문서가 확보되면 사건 파일이 개설되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보청기를 착용하고 통역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들은 절차를 엄격히 따랐습니다. 보고서가 낭독되고 사진이 제시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정의는 늦게 찾아왔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몇몇 경우 선고는 상징적이었고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지만 기록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파일에 한 줄이 더 추가되고 명단의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청문회에 참석하여 사진을 들고 침묵 속에 경청했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되고 부인되지 않으며 잊히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인자츠 그루펜의 역사는 총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각 지휘관의 추적, 각자가 행한 일의 문서화 시도, 각 희생자의 이름 밝히기, 각 장소의 파악으로 끝났습니다.